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일본은 올해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생리의학상은 2년 연속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선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의사들이, 의과생들이 기본으로 배운다는 병사 외인사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안 떨려요? 네,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네요. 네, 그러면 잘해야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제가 축구 얘기 하나 또 할까요? 짧게. 네, 하시죠. 그 표정은 뭡니까? EPL. 네. 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 파워 랭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거기서 1위를 했어요. 아. 처음입니다, 이건. 이거는 축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할 길이 없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도 아시아인은 금메달을 따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렇죠. 여기선 처음이에요, 아시아인이. 아, 아시아인이요? 한국인이 네. 처음도 아니고. 한국인을 떠나 아시아인이 이 랭킹에서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외워주세요.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네, 미르재단이 한 이란 K타워 사업에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K타워요? 네, K타워요. 어제는 국정감사 정상화된 첫날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개입 논란이 불거진 미르재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온 건데요. K타워는 뭐예요? 또? 네, 이게 한국 이란 간 문화 교류 사업인데요. 그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미르재단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논란이 나온 겁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란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면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미르재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듣자마자 이상한데. 네. 하나는 왜 토지주택공사가 한류를 하죠? 글쎄요. 그리고 한류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 왜 민간단체가 거기에 양해각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양해각서인데 여기에 민간단체가 특정돼서 명시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빠졌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가 필요하면 공모를 하면 되는데 양해각서를 쓸 때 이미 이 일은 이 단체가 한다. 네, 그렇죠. 라고 써놨고 게다가 왜 토지주택공사가 한류 정진을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특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양해각서 체결 일주일 뒤에 국무회의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이 프로젝트가 대통령 관심사로서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네. 이 문장만으로 보자면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대통령을 관심을 가져서 불가피하다. 이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피하다. 네. 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네요. 희한한데. 국무회의 보고용으로 이렇게 썼다는 게. 어쨌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가. 네. 중요한 것은. 네네. 그래서 이제 미르재단이 포함된 게 청와대 입김이 아니었겠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이 K스포츠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 네. 지금 K스포츠랑은 상관없고 미르재단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나왔던 K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 이름 앞에 K가 붙어 있는 것들이 다들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주체가 미르재단 혹은 뭐 K스포츠 그 네. 뒤에 있는 최순실 씨 혹은 또 다른 이름도 거론되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앞에 K가 붙는군요, 이 특징이. 네, K 붙고 또 K가 붙는 또 다른 사업이 특히 비판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K 스타일 허브 사업인데요. 아, 다 K. 네, 이 사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차은택 씨가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네. K 스타일 허브 사업은 원래 예산이 26억 원이었는데요. 차은택 씨가 들어오면서 두 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서 171억 원짜리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K 스타일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또?
이거는. 네, 이거는 뭐 환경 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사업 관련된 건데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 신청을 단 하루 만에 받아들였다고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을 투입한 것도 용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이 갑자기 20억대에서 170억대로 뛰었고 네. 그 예산 증액을 단 하루 만에 해버렸고 네. 게다가 돈이 모자라자 관광진흥기금도 넣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와대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이 사업의 일환인 한식문화 체험시설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또 당시 지시를 내린 교육문화수석실의 수석이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여서 차 씨가 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차은택 씨 이름이 계속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뒤에 이분이 있다라고. 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삼촌이요? 네, 그러니까 교육문화수석이 차은택 씨의 외삼촌. 외삼촌. 네. 아, 인척 관계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의 핵심은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의 관계가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드러난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친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데도 차은택 씨 뭐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얘기가 됐었죠. 실제로는 차은택 씨 단독으로가 아니라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가 네. 이 의혹이 더 커지냐 않느냐의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 K가 붙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장명 센스는 없는 것으로.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백남기 씨 유족이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청했는데요. 그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이제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병원 측은 그래도 수정은 없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병원 노조가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병원을 떠나라면서 백 씨의 주치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네. 실제 의대생들이 의문을 가졌죠. 네. 네, 이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네. 말하자면 교과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적어야 한다는 거는 어제 국감에서 의료계 수장들의 의견도 뭐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어제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기관장들이 백남기 씨는 외인사가 맞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서울대 병원장을 지냈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으로 일했던 손명세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도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국가 보건의료기관 수장들까지 외인사를 인정하는 상황이라서 백 씨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장들은 대부분 이제 중립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렇죠. 한 발 빼는데 네. 이 사안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네.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1 더하기 1은 2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수준이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국가기관장들이 하필 또 의사 출신이라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 관련해서 추가적인 뉴스는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공개됐는데요. 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검 실시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박주민 의원은 이게 단순히 가족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구 해석을 놓고 검찰하고 다투겠죠, 이 자체를. 네. 검찰은 이것이 강제 집행이 가능한 근거라고 당연히 집행이 들어올 것이고. 네. 자, 한의사.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의사도, 제가 뉴스를 잠깐 보기에는 이 백남기 사건 관련해서 성명을 냈다고 하던데. 네네. 어제 한의사 124명과 한의대생 297명이 서울대병원은 당장 사과하고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라 이런 성명서를 냈고요. 뭐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약사 65명 및 약대생 57명도 우리 사회의 병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 씨의 주치를 비판했습니다. 한의대에서.
한의사들이. 한의사도 사망 진단서를 내나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성명 제목이 참 센스 있는데 일단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병사를 막아야 한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의 외인사를 막아야 한다. 지금 네. 외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외인사를 막아야 한다라고 성명 제목을 고치는 게 어떠냐 네. 하나 하고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쓰느냐 하는 데 있어도 이 두 가지를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나오실 때.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요. 이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경준은 거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요.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한겨레가 어제 검찰에 이 중개업자의 조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한테 소환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말이 안 되네요. 부동산 거래인데 네. 그 거래한 업자를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으면 뭐를 조사한 겁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거래한 업자는 조사는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업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뭐 단독으로 혼자 해버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 관련해서 자기 주장이 있는 부동산 업자가 있고 네. 부동산 업자 그 업자의 주장은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불리한 주장인 거죠. 네네. 그럼 불리한 주장을 하는 부동산 업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무혐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네. 배경음악이 애국가 깔린 것은 이혜훈 의원이 컬러링이 이겁니다. 굉장히.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첫 방송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의원이 못 나올 수 있다. 못 나오기 바라신 거 아니에요? 못 나올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이 당의 주류들을 방송으로 헤딩을 하셨잖아요. 혹시 제가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닙니다. 네. 저 그 코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당에서 별말 없었어요? 소위 이제 강경파가 그렇게 나한테 난리다. 네. 강경파 가로치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완전 죽이려 그러시네요.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김재수 장관은 이게 아쉽다. 사실은 진작에 물러났으면 이런 소란이 없었을 텐데 이거 당 주류 의견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방송 중에 해버리셨어. 그래놓고 본인이 그런 말을 했더니 당 강경파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라고 또 방송에서 본인이 얘기하셨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융단 폭격했다 그랬죠. 네, 융단 폭격. 다른 말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방송을 하고 나서 당에 돌아왔더니 강경파라고 하신 분들이 뭐라고 안 해요? 뭐 조금 얘긴 들었지만 다행히 첫 번째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더 수위가? 후폭풍이 조금 덜했어요. 왜냐 어차피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강경파가 뭐라 그러면요. 네. 더 세게 나가세요. 강경파가 뭐라 그러면 방송에 나가서 강경파가 그랬다고 또 더 세게. 보니까 지난주에 또 워낙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단식 투쟁하다가 갑자기 국감복귀 선언했는데 또 원내대표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서 또 이제 당내 분란이 있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다들 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고정방송을 하면서 고정 출연하면서 강경파가 압박을 하면 방송에서 아예 말해버리는 것으로 돌파를 하셨는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당론과 반하게 국감을 나가셨단 말이죠. 이분은 징계받나요? 지금 징계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요. 당론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국가안보나 나라의 결정적인 명운이 갈린 그런 일에 특히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이념과 정체성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는 건 맞지만 네. 저는 이번 일이 우리 당의 명운이나 이념 정체성이나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일까지 그렇게 다 당론을 정하고 그 당론이 정해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표결을 한다든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몇 분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냥 정해서 모두 다 따라와라.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트를 제가 몰래 드릴 수는 있어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Y 중진, K 중진요? 그분들은 목소리 큰 분이 아니죠. 오히려 비주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이분들은 비주류. 그럼 이니셜이라도 좀 주셔야지. 목소리 큰 분. K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해당한다며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간 이니셜을 주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어쨌든 목소리 큰 분들이 몇 분이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토론을 해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분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또 반론하기도 어려워서 분위기상. 이번에도 보면 국감을 들어가자 말자 이제 이정현 대표가 국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원내대표가 어떤 원내대표는요? 원내대표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네. 죄송. 그렇게까지 그러셔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안 된다. 무슨 국감 복귀냐. 그러면서 의원들은 빨리 의총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규탄 대회 하느라고 당원들도 사실 시방에서 다 우리가 당원들을 모셨거든요. 올라와라. 지구당 당직자들을 다 모신 상황에서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선 지방에서 그 고생해서 올라온 당직자들을 차라도 한잔 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데 모셔서 말이라도 하고 의원 회관으로 모셔서 차라도 한잔 하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차도 한잔 할 시간 없이 바로 의총장으로 모여라 이러는 바람에 이제 의총장으로 다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국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막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 표결하자 거수해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라 그랬는데 몇 분이 손을 들었죠.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민망하게 어떻게 보면 그럼 거기서 이제 손을 든 분 중에서 딱 몇 명만 찍어가지고 2명만 찍어서 그럼 당신 둘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면박을 줘버리니까 공개적으로. 더 이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야. 말하기가 어렵죠. 그 두 분이 누구였습니까? 누군지는 좀 말하기 그러네요. 아니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근데 앞으로는 방송에서 실명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니셜이라도 던져주세요. 그럼 저희가 찾아볼게요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그런 당론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경우는 당론과 국민의 뜻을 지키느냐 당론을 지키느냐 그 중간에서 갈등하신 김영우 의원님에 대해서 그 고뇌에 찬 갈등 우리 모두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뜻을 달았다고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또 징계를 먹지 않을까 본인도 같이. 징계받기를 무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원님이 탄압받고 핍박받고 그 내용을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저 있잖아요. 지난 한 2007년부터니까 제가 거의 한 10년 네. 탄압만 받고 사찰만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래도 대단하신 게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소위 그 진박 논란이 한참일 때 장관을 방금 지냈고 방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조윤선 장관을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초 구민들이 위대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자랑을 그렇게 하시네요. 근데 그 박빙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박빙이었어요 진짜로 결과는? 근데요 그분이 이제 제 경쟁자였던 분이 박빙이라고 여기저기 언론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박빙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네. 어떤 언론에는 몇 표 차다, 어떤 언론에는 몇 표 차다. 그 얘기하는 표수가 언론마다 다 달랐어요. 아니 진 사람으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근소한 차로 졌다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네. 언론마다 표수가 다 다르게 4-5군데가 틀리게 얘기를 해서 네. 진실이 알고 싶다 하고 당 공천위에 네. 어느 몇 표가 맞는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당 네. 공천위가 그런 절대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구에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당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사실은 박빙인지 그 결과치를 정확히 모르고 박빙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지금 디스를 하시는 거죠?
디스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제 국감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직접 솔직하게 들을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의원님만 만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만 뭐 모든 십자가를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처럼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반기문을 친박 진영에서 믿는 게 맞아요? 저는 뭐 그런 소문을요, 그런 얘기를 하루에 이제 눈 뜨고 나면 한 30번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한 30분쯤 들으면 그게 진실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감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어제 언론에 많이 났어요. 한은에다가 한은 이주열 총재를 그렇게 언론에 표현하면 혼쭐을 내셨다고. 혼쭐이라뇨.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제가 언론에서는. 감히, 예. 네. 한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송곳 지적을 했더니 이주열 총재는 동문서답을 했다. 무슨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으셨고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가계부채가 거의 한 2, 3년 만에 거의 배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게 미국이 금융위기가 나서 온 세계를 경제위기에 빠뜨릴 정도의 그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리고 위험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예. 그 미국의 과거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위험한 더 위험해요, 지금 상당히.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게 안 터지는 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미 터졌어야 되는 상태를 넘어섰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태지만 그래요? 아직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시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조윤순보다 예쁘다. 너무 보좌관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우리 보좌관들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데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는 예. 이렇게서 결정하는. 왜냐하면 금리를 자꾸 낮춰주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띄우기를 하면서 이자 싸게 해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걸 계속 해온 거잖아요. 초이노믹스라는 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차교환 예, 초이노믹스는. 명분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걸 지금 몇 년째 해오는데도 경기는 안 살아나고 부작용이 가계부채만 계속 쌓여오는 거를 보면서도 자꾸 이자를 내리는 거예요. 빚내서 지금 집 사라. 이게 큰 기조였고 그러자면 빚을 내려면 이자가 쌓여야 되니까 네. 하늘에서 계속 금리를 낮춰왔다. 근데 이제 이 한은 총재는 사실 그렇게 모든 정권은 자꾸만 자기들 정권에서 경제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네. 자꾸 이자를 낮추라고 하는데 압력을 넣게 돼 있어요. 모든 네. 정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근데 그런 압력에 굴해서 금리를 자꾸 내리고 이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한의 독립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은은 독립을 지켜주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굴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권에 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걸 다 지켜주겠다. 이게 한은의 독립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들 가끔 보면 한은과 경제부처가 막 부딪힌다 이런 기사 나오죠. 네. 네.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법으로 보장해주고 지켜주는데 우리 한은 총재가 항상 금리가 결정되기 전날에 보면 금리 안 내린다. 금리 내리면 큰일 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막 하고 계세요. 본인도 아니까. 예, 아니까. 네. 경제 전문가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바로 그렇게 한은 총재가 발언을 하고 나면 부총리가 반격을 해요. 한은이 우리를 안 따를 수 없을 거다. 한은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막 협박성 발언이 나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금리 결정은 보면 부총리가 주문한 대로 돼 있어요. 그게 이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5번의 금리 변동이 있었는데 5번이 다 그랬어요. 그 한은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금통위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금통위원들이 친정부 인사로 지금 막 채워져 있어요. 친정부. 네. 네. 이건 보통 야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진보 지정에서 하는 얘기인지 새누리당 내 국회의원이 하신 얘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 저는 뭐 어느 정당 소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할 때. 그래요. 네. 네. 마음에 듭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네. 이렇게 막 만장일치로 되는 이 금통위원들이 31억 한 4천만 원 정도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거든요, 1년에. 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는 중립 지키고 그렇죠. 바른 소리 하라고 그렇죠, 주는 건데 그렇죠. 이 세금 아깝게 쓰지 말라 이 얘기한 거예요. 정부에서 압박을 해도 경제부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는 독립성을 지키고 오히려 싸워라. 우리가 네. 법으로 지켜줄게. 이거잖아요, 정신이. 뒷돈 유혹 받지 말고 그러니까요. 로비 유혹 받지 말고 당당하게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왜 이러냐. 현 정권 안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이 현 정권 안에서 많이 무너졌습니까? 보시기에는. 심하잖아요. 심하죠. 너무 심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정권이 그런 욕망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해도. 네, 그래서 제가 이주열 총재한테 정말 이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이주열 총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깊은 곳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는 한은 국감이니까 한은 제발 이르지 마옵소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방송에 나오실수록 당내 강경파에 눈밖에 나시고 본인의 인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생각이. 아니 정말 저를 이제 그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4년 보장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뭐 이런 문자들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보좌관님 자제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관들 국가모제 하느라고 지금 자고 있을 텐데 큰일이네요. 아니 문자 자면서도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최근 방송 목표는 이분보다 방송을 오래 하는 겁니다. 무려 저 이전 진행자 4명을 갈아치운. 아주 그만하세요, 이제. 뭐. 악마의 변호사. 뭐, 악마? 왜? 자기는 살아남으면서 진행자만 4명 갈아치운 악마의 변호사. 불멸의 네. 게스트. 가늘고 길게. 네. 가늘고 양지열 길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이템을 꼭 뽑을 때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보낼 수 있을까? 저를 아이템으로 보내려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아니, 조금만 무슨 게임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템으로 저를 보내요.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그게 이제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유승준 씨가 소를 제기했잖아요. 네. 입국 허가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패소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그렇죠. 네, 1심에서 패소했는데 요 아이템은 말 한 번 잘못하면 훅 갈 수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런 네. 아이템이에요? 조심해야겠네,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를 요걸로 보내자. 살살살 유도해가지고. 뭐지? 아침부터 왜 이게 시험 받는 분위기로 이게 방송을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게다가 말이죠. 지난 방송 한 번 나왔는데. 아니, 그거는. 검색어 1위를 그러고 보니까 참 허위사실 유포하셨더만. 제가 언제 대기실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아니, 대기실에서 만세 안 부르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필 때 만세. 자, 어쨌든 악마의 변호사. 이 사람보다는 오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사안, 우선 제가 궁금한 게, 네. 처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재입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무슨 법을 어떻게 어겨서 애초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이제 원래는 외국에서 공연을 하고 들어오겠다라면서 병역 입영 통지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하고 특별히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유승균 씨를. 이 사람이 연예인이고 공개적으로 군대 간다고 했는데 예. 설마 안 들어가겠냐? 그래서 약간 이제 백무청에서도 조금 느슨했던 거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적법상 이거는 병역을 이탈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해서 영원히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어떤 겁니다. 법률을 어긴 겁니까? 그게 국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적법상. 예,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국적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될 수 있다. 뭐 나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뭐 한국인이다. 이런 걸 정해놨는데 그중에 보면 이중국적이 나와요. 네. 이중국적이 뭐 외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피를 더 중시해서 부모가 누구냐를 더 중요시하는데 속인주의자. 예, 그렇죠. 예. 재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아시는군요. 저도 예. 이러다 나는 법조인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뭐 가시는 것도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미국 국적이기도 하고 한국 국적이었는데 병역을 이제 이탈하려고 외국에 도망갔다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박탈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외국인도 그렇죠. 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자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한 겁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일종의 테러범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익 테러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질서를 뭐 문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든 겁니다. 근데 출입국관리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괘씸죄 아니냐라고 국민정서법.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공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유승준 씨가 들어와서 해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뭐냐.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는 건데 병무청도 그렇고 출입국관리소도 그렇고 유명인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해병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국가와 했던 약속을 안 지켰던 거잖아요. 나 들어오겠다 해놓고 그런 사람을 국가를 속였다. 예,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흐지부지 돼버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국가의 그 권위가 안 선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죠.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뭐 그게 국방의 의무인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 국방의 의무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해외사를 겪은 적이 있는데 90년대 육로로 이스라엘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워낙 엄격한 데죠 거기는. 그렇죠. 시나이 반도 거쳐서 막 어렵게 갔는데 근데 저하고 같이 왔던 같이 버스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그 반도를 지나서 국경을 통과하라고 했던 영국 친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영국 국적이지만 이름이 유태식이라서 구분하는데 왜 못 들어오냐? 그 당시에 중동 국가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태인 청년들한테 이제 입영 통지서가 온 그렇죠. 거죠. 우리로 치면은. 국적은 달라도 유태인님이 와서 입대하라고 하는. 근데 안 간 거예요. 국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입국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비슷한 경우 있어요. 미국에 연수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왔던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싸서 이스라엘로 가더라고요. 자기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입영 통지서 받았기 때문에 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럴 때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올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은 못 온다. 유태인이 아니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유승준 그렇죠. 씨. 유승준 씨가 아니라 이제 병무청에서는 아예 외국인이니까 스티브 유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그런데 하죠. 이해 가면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년은 거의 살인죄하고 맞먹는 정도의 중한 처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게 과연 적당한 정도의 처벌인가. 또 하나는 형평에는 맞는가. 그러니까 그 소위 국적 취득으로 회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건데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이 입는 본인 제약받는 권리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공소시효와 관련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 13년 동안 그렇게 외국에 있었으면 이미 처벌받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다른 죄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지나면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근데 공소시효에 예외가 있죠. 외국에 도망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외국에 도망가서 편히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공소시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간을 그렇게 그렇죠. 벌을 받은 걸로 봐야 하느냐. 거기서 또 문제가 뭐 스티브 유 씨가 외국에 나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정말로 생활을 못했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중국이나 홍콩 등에서 연예인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연예 활동을 제한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외국인으로 방문 비자도 안 준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터뷰를 했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예능 프로 같은 데는 못하겠지만 화제의 인물이 될 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외국인으로서도 어떤 인터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뉴스에서라도 다뤄질 수가 있고 연예 뉴스 같은 데 다뤄질 수가 있고 그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점점 확대의 재상태는 되다 보면 잊어먹을 수 있고. 원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범 케이스 아니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야 공직자 자제들은 어쩜 그렇게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많냐. 고위공직자 자제들은. 정당에 보면 너무 많거든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면 아들들은 다 해외에 있는데 이 나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문제 생기면. 그런 거에 비하자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교통범칙금 누가 딱지를 뗍니다. 근데 내가 딱지 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 왜 쟤는 안 떼고 나는 떼느냐. 이거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법 원칙이에요. 내가 걸렸다고 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안전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제가 이제 총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말은 대답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연예인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요. 네.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러려니. 근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은 오히려 대중들의 용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중들이라고 통칭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분들이 보통은 이제 군대 갈 나이 연령대에 남성이 비중이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 절대 건드려서 안 될 금계 영역을 꼽는다면 하나가 국방이고 두 번째가 교육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관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된 사안 중에 하나다 이게. 물론 이 목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예를 들었듯이 국방은 사실은 국가가 개인에게 생명을 포함해서 한 2년간 저당 잡는 대단한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함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안은 양지열 변호사님 보낼 수 있는 사안이 너무 안전하게 피해가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오늘은 살아남은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3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 이 공장이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연결할 분은, 이런 뉴스를 들고 나오신 분입니다. 청년희망재단. 듣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재단이 알고 보면 미르재단의 복사판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재단이 처음에 누가 제안을 해서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 설립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은 대통령이 제안을 하셨고요. 네.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청년들을 돕자,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뜻으로 청년 희망 펀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제안을 작년 9월 15일 날 하시니까 네. 바로 국무총리께서 회의를 소집하셔서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만들어진 공익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공익법인의 형태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제안만 하시고 가입은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1호 기부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매월 급여에서 매월 급여에서 한 20% 정도를 또 계속 기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정을 하셨죠. 급여의 20%를요? 네네. 처음에 2천만 원, 급여의 20%? 20% 한 34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고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네요. 그죠?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9.15 노사정 합의가 있었었고요. 네. 이렇게 그 노사정 합의가 된 이런 대승적인 차원을 좀 범국민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출발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 발기인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기는 대체로 다 이제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이제 노동부 장관과 당시 노사정위원장이었던 네. 김대한 노사정위원장 또 정무직 그 공직자인 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게 장관이 발기인이면 이건 관에서 만든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정확하게 관에서 만든 재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재단이 청년희망 펀드를 관리했었던 것이 국무총리실이었었어요. 국무총리실이 홈페이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펀드를 모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희망 펀드를 모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사실은 그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1호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네. 발기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했으니까 사실은 민간단체라고 부르기는 어렵네요. 그죠? 지금 와서는 민간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정부 산하기관과 거의 똑같고요. 똑같은데 다만 이게 예산이 네. 뭐 국고라든지 이런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과 그리고 기업들에서 낸 모금 이런 것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게 네.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했다. 거기 기분 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 삼으시는 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문제제기인가요?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청년희망재단이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다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기를 늦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청년희망재단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르재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이에요. 예. 일자별로 보면 청년희망재단은 2015년 10월 19일 날 설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 또 대통령께서 처음에 천명을 하실 때 개별 기부만 하자. 개인별 기부만 하지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시는 바람에 각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름으로 낸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의 이름으로 그래요? 임원들의 이름으로 각출하는 방식이 되었던 것이죠. 각출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에서 이제 할당을 하고 네.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정부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도 불만이었지만 할 수 없이 냈다 뭐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형식은 기부자는 기업이 아니지만 그 기업의 네. 회장들 이름으로 다 돈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나온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미르재단보다도 많고요. 청년희망재단이 K스포츠재단보다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각 재벌 회장 이름으로 얼마씩 기부가 됐다는 건가요? 삼성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께서 와병 중에 계신데 포괄적 기부의 형태로 해서 200억을 내셨고요. 이건희 회장 개인 이름으로 200억이요? 200억을 냈습니다. 미르재단에 125억, 기업의 이름으로 K스포츠에 79억을 냈는데 청년희망재단에만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200억, 그리고 임원들의 이름으로 50억 이렇게 해가지고 250억이 나왔습니다. 그 삼성에 있는 임원들이 이 재단에 50억을 냈다? 개인이? 그렇습니다. 네. 개인. 명의는 그렇다는 거죠. 명의는 최소한. 명의는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청년희망재단의 정몽구 회장의 이름으로 150억을 냈고요. 150억. 임원들이 50억을. 합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미르에는 85억을 냈고요. K스포츠에는 43억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별로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청년희망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미르재단이 두 번째. 그리고 올해 초에 만들어진 K스포츠재단에 그 다음으로 적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재벌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장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냈다. 이렇게 네. 해명할 것이고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혹시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의혹을 제기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지점들이 많고요. 실제 제기해서 불만을 얘기했었던 분들도 있고요. 기업 측에서?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시고 공익
그 신탁 네. 펀드를 개설을 했는데 한 10월 초까지 별로 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개인한테만 막 받으니까 네. 돈이 뭐 한 40억에서 5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고 10월 19일 날 재단 설립 즈음 해서부터 기업들에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계의 서열 순위라고 하는 네. 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뭐 미르에다 돈을 낸 금액도 그렇고 K스포츠에 돈 낸 금액도 그런데 그 삼성이 제일 많이 내고 현대가 그다음 내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 순위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삼성이 얼마를 내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줄줄이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방식으로 했고요. 일부 약간 그 재계 순위를 맞추지 않은 기업이 눈에 띕니다. 한두 개 정도가.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또는 무슨 허가 사항이 걸려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조금 더 그렇군요. 성의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죠. 이게 자발적이 아니라는 뭐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그냥 마음에서 너무 청렴이 걱정돼서 낸 거면 마음의 크기라는 게 뭐 재벌 서열의 크기하고 딱 비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모인 게 800억이 넘는다? 기업이 낸 것이 1,000억 정도 되고요. 1,000억이요? 예, 그러니까 기업 회장님의 명의 그리고 임원들, 직원들의 명의로 해서 모인 것이 1,000억 정도 되고 한 400억 조금 남짓이 개인 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혹시 뭐 설립 과정의 특혜나 그 이후의 특혜는 또 없습니까? 설립 과정의 특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 장관께서 이기권 장관께서 발기인으로 들어가 계셨는데 본인이 발기인으로 참가를 하시고는 설립 허가가 들어오니까 바로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줘버렸죠. 본인이 발기하고 본인이 하루 만에 허가를 본인이 발기하고 본인이 허가하고 셀프 허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펀드 홈페이지를 구축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미방위 산하의 그 정보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를 또 구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또 옮겨주고 하는. 그래서 이 재단의 설립 과정이 보면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이렇게 문서를 보면요. 문서 위에 그 우리가 흔히 모토라고 하죠. 이게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위대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할 만한 뭐 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재단인데 그냥 청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왜 굳이 순수한 민간 재단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국무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칭 희망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는 출범을 하면은 기존에 정부가 하지 않았던 업무, 뭔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 정부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 중에서 정부가 못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민간 주도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금 내용이나 형식이나 형태를 달리한 기간을 좀 길게 한다라든지 또는 형식을 조금 더 채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이게 정부가 주도한 공익재단이라고 말해도 될 거를 왜 그동안은 순수 민간재단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지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시작에서부터 정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로 하고 진짜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주신 돈을 잘 쓰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도 모두 다 어쨌든 민간재단이다, 이것은.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 공익법인이고 정부 주도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금의 형태나 운영이라든지 정부 부처가 관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마련 공익법인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미르하고 K스포츠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재원 마련을 하자고 기업들에게 이렇게 강제 할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내심 걸려서 이거를 그냥 민간 재단이라고 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둘씩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민간재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사회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사의 구성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공무원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사로서 참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이 사업이 이것이 민간의 일이라고 보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해당 부처에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자료도 낼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들을 하나씩 둘씩 어쨌든 저희가 습득을 해서 보니까 이건 민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모금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재계의 서열순을 이렇게 맞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메시지가 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의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의혹은 현 정부가 이런 재단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할 때 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을 항상 적용해 왔다. 근데 이게 이런 청년 희망 재단도 마찬가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미르재단과 복사파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청년 희망 재단이 먼저 되었고요. 아마 순서로 보자면 그게 먼저였다. 순서로 보면 그렇게 하고 청년 희망 재단을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를 하면서 조금 보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네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실 나오면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K나 미르를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금의 방식도 있지만 이런 재단이 혹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미르재단처럼 활동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희망재단이 혹시 그런 역할을 모색했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의혹 이런 대목이 있는지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할 만한 사건은요. 청년희망재단에서 사실은 서울시가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정부가 반대했었던 청년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많이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산의 한 20% 30%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잡아놨던 비용 중에서 일부를 청년수당인데 서울시와는 다른 청년수당이라는 방식의 말을 하면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한 60만 원씩 주는 것을 8월 이후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초에 있었던 2월 23일 있었던 이사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직 청년들에게 교직 면접이나 취업 정착 비용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네. 일종의 청년 수당인 것이죠.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먼저 박원순 시장께서 먼저 이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그때 서울시가 너무 강하게 붙어버리니까 사실은 희망재단은 말도 못하고 그냥 입 콕 닫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예산은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서울시 못하게 하려면 정부도 하지 말고 정부 하려면 서울시도 하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을 모색한 의혹이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어색히 말고 작은 소통의 시작 작은 움직임이 안전을 책임져요 나부터 시작해 만들어 나가봐요 배려와 소통의 안전운전 TBS와 동아일보가 함께하는 교통문화 캠페인 시동 켜요 착한 운전 네, 이 양지열 변호사 못지않은 불면의 코너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전에 무려 3분의 진행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코너. 네. 시동 켜요 착한 운전.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저하고 참 안 어울리거든요. 네, 어쨌든 이 코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TBS와 동아일보가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로 갑니다. 동아일보 사회부의 박선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장되십니까? 좀 처음 뵈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예. 앞으로 더욱 긴장하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TBS와 동아일보에서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여기가 TBS니까 네. 다뤄보자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진행자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나오시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 3번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임 기자들이 또 출연을 했었고. 사회부 기자들이 계속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예.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1년 정도 하고 딱 1년 하고 있네요. 예. 그 이전 진행자 누구 겪어보셨어요? 저는 김만은 박사님 한 분 원장님. 그 박사님과 저는 정반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열심히 대본을 3페이지 이상 적어오셨는데 네. 앞으로 대본을 이렇게 많이 적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읽지도 않는데 제가. 자,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 TBS에서 이 김은수의 뉴스공장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 동아일보는 왜 안 실어주죠? 글쎄요. 제대로 수신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신이 된 게 확실한데 네. 동아일보가 저 실하나요? 그거는 저도 확실치는 않고요. 네. 예, 저희가 문화부에서 아마 이 방송 관련은 다루니까 문화부 기자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실게 꼭 됐는지. 물어보고 다음 방송에 와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그 질문도 해주세요. 김호준 싫어하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숙제와 같은 코너입니다. 그죠? 네. 숙제 한번 해보죠. 오늘 아이템이 뭡니까? 오늘 음주운전 적발 사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국감 때 자료가 이제 거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올 4월에 이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 이분들이 대부분 사망사고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분들의 사고도 줄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좀 모범이 돼야 될 분들이 오히려 그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또 징계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오늘 드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많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사실은 공공기관에 혹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잡힌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 소방, 또 서울시 공무원 할 거 없이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상당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술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네. 드실 분들은 드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을 특히 경찰에 계신 분들은 본인은 잡히지 않을 거다. 혹은 경찰이라고 말하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사회 유력 지도층 같은 경우에 경찰한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투명해져서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과거는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거 안 봐준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경찰들 예를 들어서 잡았어요. 네네. 종로서에서. 네. 나 예를 들어서 서대문서에 있어.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봐줄 것도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단속 현장도 가보는데요. 네. 그 현장에 부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종로서에 있다. 불기 전에. 예. 불기 전에 나 종로서에 있어 하고 신분증 보여주면 그러면 같은 동료들끼리 이렇게 인지상정상 보내줄 것도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현재 경찰이 최근 4년간 적발된 수가 한 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숫자를 봤을 때 과연 그런 문화가 남아 있다라면은 이런 적발 사례들이 나올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년 동안 300명이면 1년에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3일에 1명. 네. 그런데 그 숫자를 보아서는 제 생각에는 봐주고 혹시 남은 게 운 없이 걸린 게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브랜드 드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저희도 기자로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너무 술이 과해서 자기가 경찰이라는 말을 미리 못 해버렸다든가.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 현장에 있지 않으면 확인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은. 예. 현장에 있는 그 단속하는 경찰 말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하시다가 음주 단속 걸렸을 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신 적 있지 않냐고. 단속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봐준다고 하겠지만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무용담처럼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한테 숙제를 좀 많이 내주시는데 저도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숙제는 김어준 싫어하네. 왜 동아일보는 TBS 김어준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가. 이거고요. 2번 숙제는 경찰들이 단속에 걸렸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찰도 음주운전을 해라고 하면 경찰 스스로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더 넘어가 줄 것도 같은데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요? 저는 경찰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뭐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경찰 공력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지금 적발된 수치라든지 이런 발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신빙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숫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눈 부릅뜨고 살펴보겠습니다. 꼭 물어봐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 첫 번째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스입니까?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도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에 있으면 오히려?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는데도 경감되기도 하고 물피, 인피 사고를 냈는데도 경감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일례로 이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과 비교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작품에서 하차한다든지 구단에서 이미 탈퇴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생계에 큰 지장을 얻거나 또 상당적으로 여론 재판에 의해서 자숙의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징계에 그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음주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한 85건 정도는 상당히 0.1 혈중 알코올 농도 0.1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죠. 이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징계가 오히려 경감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요 패턴 알았어요. 코너의 특징을. 대본 이렇게 많이 적어오지 마시고 숙제 꼭 해오시고 그리고 이 조중동 중에 동아일보를 먼저 찍어서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가려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요? 네.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여러 신문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보수 언론도 여러 매체가 있고 그렇죠. 진보 언론도 여러 매체가 있고 또 방송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동아일보를 딱 찍어서 들어가시죠? 전형이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단순히 그런 이유면 신문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요만큼만 괴롭히고요. 앞으로는 더욱 많이 괴롭힐 테니까. 알겠습니다. 대본 조금 짧게 해주시고 숙제 꼭 해주시고. 지금까지 동아일보 사회부의 박성민 기자였습니다. 자, 날씨가 애사롭지 않습니다.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네, 현재 태풍 차바는 여수 남쪽 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0km의 속도로 동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소형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전 사이에 거제도를 거쳐 부산 부근의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금 남해 앞바다와 남해안에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경상남도와 경북 남부지방에는 25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차바로 인해서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간지방에는 600mm 이상의 비가 왔고요. 바람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6.5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시사 방송인데 과학을 얘기하는 시간.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저희가 국내 시사방송 최초로 외계인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제가 항공우주연의 고위 관계자하고 나눴던 10년 전에 나눴던 대화.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의 고민은 항상 그거거든요. 예세는 어떻게 따내냐.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그 체화돼서 그 고민이 외계인도 그런 관점에서 외계인이 우주에 자원이 한정돼 있다. 그런데 외계인이 여기까지 멀리 출장 온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 텐데 여기 와가지고 그 큰 자원을 쓴 다음에 사진 몇 장 찍고 또는 뭐 공중에 몇 번 떴다가 사라지겠냐. 예, 농담이 아니고 사실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등장한 외계인 사진들의 신빙성이라든가 외계인 사건들의 신빙성이 낮다. 자기가 보기에는 외계인이 아직 안 왔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으로는. 네. 왔다면 우리 모두가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비용으로 출장을 왔다면 큰 프로젝트고 지구를 멸망시키든 아니면 지구와 큰 교류를 하던 그래야지 살짝 보고 간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뒷마당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발전해서 네. 둘 줄 알겠죠.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다. 그 정도까지 된 거.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가까운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별조차 이게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몇십 년이란 말이죠. 예, 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정되는 추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4.3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 하나 발견됐는데 빛으로 가도 4.3년이고 로켓으로 가면 몇만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몇만 년치 자원을 써가지고 빨라져서 빛의 속도로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로 와도 4년 걸려와가지고 공중에 잠깐 떴다가 사라지겠냐. 그러니까 뭐라도 하겠죠. 뭐라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외계인 사건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외계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오늘은 뭡니까 아이템이? 외계인 얘기 지난번에 저희 잡담 같이 하느라 거의 못했고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노벨상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노벨 과학상들이. 물리학상도 나왔죠? 예, 지금 생리의학상하고 물리학상 두 개가 나왔고 이제 화학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 약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노벨 생리학상은 올해도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네네. 일본 학자인 그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71세 된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80년대부터 현미경 관찰로 이 세포 내에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아주 작은 소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치워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무엇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나 암이나 파킨슨 같이 우리가 원인을 아주 잘 모르는 그런 병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메커니즘을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개발한 공로로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일본은 말이죠. 과학 분야 노벨상을 지금까지 20번 넘게 받았어요. 20번 넘게 받았죠. 네. 그러니까 세계 과학계 특히 기초과학계의 한 축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우리가 일본에 관해서는 과학의 그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폄하하는 부분인데 이 과학 분야에서는요. 세계의 축이에요. 그럼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부터 연구했던 것을 이걸 이제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총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일본이 3번을 수상한 게 됐고요. 물리학상이 재밌습니다. 물리학상은 원래 우리가 올 초에 있었던 그 중력파 검출이라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받은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걸로 받았나? 위상적 상전이와 물질의 위상적 상을 이론적으로 발견한 공이고요. 이들은 초전도체, 초유동체, 얇은 자기 필름과 같은 별난 물질 상태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향상시켰습니다.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요. 물리학자들도 이쪽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네, 잘 모르고 또, 한 분은 물리학상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반에 설명하기 어려운 수상자가 나왔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물리학 수상을 받은 분들의 코멘트를 읽어보는 걸 즐겨 하는데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접어놓고. 근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실패한 실험은 없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영어식 표현하면 자기는 크레이지한 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실패한 실험은 없다라는 정신 하에서 나를 과학계가 계속, 혹은 뭐 학교든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왔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는 실패하면 바로 이제 연구비 안 나오고 그렇죠. 욕먹고 뭐 잘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면은 진짜 기초과학이 아니고 항상 뭐 신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과학. 그러니까요. 신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초과학.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네네.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이상 멍청하게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일본의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똑똑하게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출발은 같은데 이 근본적인 접근 태도 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 교수님들 예산 달라고 그냥 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연구를 못 하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들은 보통 들어보면 20년 동안 크레이지 실험을 해왔다. 실패한 실험은 없다. 그리고 과학의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실수나 실패에서 나와요. 엉뚱하게. 그렇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발견된다. 많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세계관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결과 안 나오면 또는 돈벌이가 안 되면 당장 경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실패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 시작조차 못하죠. 그래서 미국은 1968년도에 달에 인간을 보냈어요. 69년도입니다. 9년도인가요? 네. 아는 척 하려다 또 이렇게 틀리네. 69년도에 보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넘게 47년, 48년? 네, 우리는 로켓을 우리 힘으로 못 쏘고 있어요, 아직도. 예, 물론 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이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좀 급하게 좀 서두른다는 말이 있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과학에 대한 실패해도 좋아. 네가 꽂힌데 평생을 바쳐봐. 그래도 실패한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 과학자들한테. 아무도.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원종우 씨한테.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자, 물리학 얘기는, 노벨상 얘기는, 며칠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워낙 큰 상들이라 분야별로 한 번씩 짚어보기로 하고, 우주인 얘기 그랬어요. 예. 전에 이제 우주인, 외계인, 외계 생명 이 차이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배우신 게 없는 거죠. 외계인. 네. 외계인, 외계 생명. 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을 찾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일단은 망원경으로 보자. 일반 망원경도 있고 소위 전파 망원경이라고 큰 안테나도 있죠. 이런 걸 갖고 찾는 것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어렵지 않네요, 탐색.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태양계 내 행성들의 위성, 목성의 위성이라든가 토성의 위성에 보면은 지구의 달처럼. 네네. 이 굉장히 큰데 얼음이죠. 물론 굉장히 춥고 근데 얼음층 밑에 액체로 된 물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유로파처럼. 유로파라든가 뭐 엔켈라두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살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계속 거기를 열심히 주시하고 있고 또 아주 멀지 않으니까 이런 데는 가서 좀 얼음을 깨서 들어가 볼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이제 나온 거죠. 박테리아부터 새우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혹은 양서인간 뭐 모든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쿠아맨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최고인데 저는 항상 새우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저는 상상하는데 여하튼 여기를 가서 지금 탐사하려는 실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멀리는 외계 행성을 찾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는데 벌써 3,000개를 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곳은 3,000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일단 외계 행성 자체를 3,000개를 넘게 찾았고 그중에서 지구랑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이제 꽤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래요? 골디락스가 그 곰 3마리 이야기인데
곰. 3마리가 부뚜막에 앉아 그 얘기요? 예,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그 어떤 애가 우연히 곰들 사는 집에 갔다가 스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고 중간에 적당한 온도의 스프가 있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적정한 환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한다. 예, 일단 온도가 중요하니까 그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도 하나 있고요. 잠깐 골디락스 존 이런 거 외워둬서 아는 척해야 돼요. 네, 써놓으십시오. 혹은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헤비터블 존이라고 또 하는데. 영어로 예. 살 수 있는 공간. 네네. 그건 그냥 영어고. 예. 이 골디락스 존이 이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곳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 그렇죠. 네. 네. 무식하게. 이러면서. 그래서 이 행성들을 저희가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일단 이런 행성들을 많이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이 이제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완전 좀 천체 관측 쪽으로는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네. 망원경도 굉장히 작았고. 우주하고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MT넷이라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네, 우리가 직접.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관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칠레하고 남아공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지구가 자주남수 낮밤이 바뀌지만 이렇게 3군데를 흩어놓으면 낮이 없어집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계속 도니까. 네, 그러니까 24시간 밤을 볼 수가 있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망원경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그런 나라에 갖다 놨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웬일이에요? 가동이 됐습니다. 네.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주 목적이 외계 행성,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주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러니까요. 세계 최초로. 네. 항상 밤에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쿨합니까? 너무 멋있어서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기 전부터 생각보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대단하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답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되는 일 하지마.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과학계를 압박하는 정서인데 네네.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게 당장 돈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신대륙을 찾는 것도 당장 돈이 안 됐어요. 그럼요. 네. 근데 서구에서 그걸 먼저 해버린 바람에 네. 서구로 주도권이 현대사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2개밖에 못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찾았던 것들을 다 앞질러서 엄청난 수를 찾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멋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시는 걸로 다음에는 자 원종호 씨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